네, 안녕하세요. 조사원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구강내과 관련된 스플린트 이야기는 아니고요. 치과 임상영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과 임상영양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뭐 보통은 많이 잘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 조금 시간이 되면 조금 잘라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과 관련된 임상 양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인구가 고령화되고 치과 환자가 계속 고령화되고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에 의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근래에 들어서 노인 치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학회도 만들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노인 치약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땐 노인 치약이라고 해봤자 학회가 있고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의 강의는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뭐 총이 치약, 임플란트, 노인에서의 보철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거의 다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 치약이라는 게 접근하는 방식이 물론 어떤 기본적인 보철학을 되풀이하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노인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관련된 생리학이라든지 기타 그와 관련된 양리학이라든지 이런 기초에 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제 스스로 어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서 조금 다른 임상을 하시는 치과의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과 관련된 임상 양리학에서 우리가 보통은 뭐 기초부터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은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 앞에 있는 AGS Beers Criteria라는 게 있습니다. Criteria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American Geriatric Society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미국 노인의학회 이렇게 노인의학학회 이렇게 되겠죠. AGSS라고 말하는 Beers라는 분이 만든 약물 이런 약물은 노인한테 쓸 때 조심해라 하라고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AGS Beers Criteria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줄여서 PIMS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상 성인에서 약을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대로 쓰는 방법을 썼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정상 성인에게 썼던 방법으로 썼을 때 정상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즉 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물 해서 이런 노인한테 쓸 때 주의해야 될 약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최초로 만드신 분이 비어스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명은 마크 비어스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물론 이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또 자료를 찾아보면 노인의학계 의사로 뭐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곤 하는데 이분이 1991년에 요양원에 계신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분들에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물에서 그런 목록을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1997년에 이거를 노인 전체로 적용을 시키는 이런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어스 크라이티어리아로 불리다가 2010년부터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맡아서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차근차근 숫자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어스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조금 인지만 하시면 실질적으로 뭐 환자 보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건데 다만 뭐냐면 이 비어스 크라이테리아는 메디칼 영역에서 만들어진 메디칼 영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치과에서 쓰는 약물 이상의 약물의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강의는 의과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구강내과에서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의대 교수님들은 치과사들이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어떤 약을 쓰는지
어떤 약까지를 쓰는지를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쓰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 비어스 크라이테리아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치과 의사들이 쓰는 약물만 제가 최대한 축약을 해서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소개해 드리고 또 그와 관련된 기전에 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내용은 그러면 핌스란 약물 적절하게 정상성인에게서는 우리가 약을 쓰는 방법대로 썼는데 왜 노인에서 문제가 생길까?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양약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연령별로 다루는 경우가 크게는 소아 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소아라기보다는 보통 미성숙, 영유아 같은 경우 조금 일찍 태어난 애들이라든지 미성숙 유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렇지만 치과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어린 애들은 오진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만 3세 이상부터는 보통 진료를 하니까 어느 정도 소아들이 오기 때문에 이 소아과 선생님들이 쓰시는 체 표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뭐 약물 용량을 결정한다 이런 방법은 치과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 양약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소아 양약은 되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약물 용량은 성인보다는 적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아의 약물 용량 기준은 우리가 물론 약물과 관련된 테이블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무시하시고요. 치과에 오는 정도의 애들이라면 일단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2세 40kg를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가 12세가 넘어가고 40kg이 넘어가면 성인 용량으로 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하대 연령대에서는 이 40kg를 기준으로 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몸무게가 20kg다. 그러면 40kg 기준으로 성인 용량의 2분의 1을 쓰시면 되고요. 만약 30kg다. 하면 성인 용량의 4분의 3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아 용량은 이렇게 요것만 알고 계시면 치과에서 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없고요. 무난히 쓰실 수 있는데 노인은 조금 다릅니다. 노인은 물론 소아처럼 용량을 결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약을 쓸 때.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관련된 임상약약은 조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노인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AGS 마크 비어스 크라이테리아에서 말하는 노인은 일단은 65세를 씁니다. 65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의학에서 말하는 기준이 연령별로 정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물론 개인차가 심합니다만 어쨌든 6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노인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정상 성인에서 쓰는 약을 통법대로 썼는데도 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거는 약을 먹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노인 즉 연령이 증가하면 사람의 신체 능력에 변화가 생깁니다. 신체 능력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약을 복용을 하고 이 약이 우리 온몸을 순환하고 양리작용을 내고 배설되어 나갈 때까지 약이 우리 몸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나갈 때까지를 다루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약동학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약물 동태학이라고 쓰던데 영어로 말하면 파르마코카이네틱스라고 부릅니다. 즉 노인이 되어서 연령이 증가해서 신체 능력에 변화가 생기면은 우리가 복용한 약이 정상 성인이랑 노인에서는 약동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고려사항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과거보다는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생존율이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고령의 환자들은 이미 여러 질환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복용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복용하는 약과 그리고 내가 치료를 위해서 투여하는 약 간에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간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반 건강한 정상 성인에서 쓰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다. 크게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노인의 임상약약을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노인에서 일어나는 신체 능력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약동학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동학, 약물 동태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약동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What does the body do the drug?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약이 들어오면 우리 사람 몸은 그 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약물을 흡수하고 배설될 때까지 과정을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약을 복용하면 흡수를 absorption에서 A를 쓰고요. 그 다음에 대사가 된다 해서 메타볼리즘 M을 쓰고요. 조직으로 퍼진다. 디스트리뷰션을 쓰고요. 또는 배설을 한다. excretion 보통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그래서 약동학이라는 거는 약물의 흡수, 대사, 분포, 배설 과정을 다루는 과정인데 보통은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고령일 때 그거는 일단은 보통은 약물의 흡수에서는 크게 고령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뭐 위점막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뭐 생체 기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고령이 된다 하더라도 약물 자체의 흡수에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물의 대사인데 약물은 우리가 들어오면은 보통은 간에서 대사가 되고 물론 간 말고 다른 데도 있지만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간에서 대사되는 거는 일단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물론 간에는 그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계가 고령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물론 일부 조금 줄어든다 하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 자체도 크게 고령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물 중에서 우리가 간하고 봤을 때 간에서 우리가 extraction ratio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트랙션 레이션이라는 게 약이 혈류를 타고 간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간이 들어오기 전의 농도와 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농도의 차이를 우리가 익스트랙션 레이셔라고 부르는데 익스트랙션 레이셔가 높은 약물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간의 혈류량에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혈류량 감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익스트랙션 레이셔가 높은 약물들은 고령이 될수록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과에서 쓰는 모든 약, 거의 대부분의 약들은 경구 복용량이거든요. 경구 복용량, 입으로 먹는 약은 익스트랙션 레이셔가 높은 약이 하나도 있을 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트랙션 레이셔가 높으면 경구약으로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쓰는 약은 생각했을 때는 고령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혈류량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경구 복용량 자체는 주로 간에 있는 대사 효소계와 관련이 있지 혈류량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조직에 분포하는 디스트리뷰션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excretion, 즉 약물의 배설은 고령이 증가할수록 배설 능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동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배설 능력입니다. 즉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을 먹어도 신장으로 약이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약물이 축적되면 혈중 농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우리가 보통 약물에 관련된 부작용은 보통 용량고 전용 반응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설이 안 돼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일단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설이 안 됐을 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뭐 모든 약들이 다 있습니다만 특히 혈중 농도가 조금만 증가해도 부작용이 확 나타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low 세라프틱 인덱스가 낮은 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라프틱 인덱스라는 것은 뭐냐면 치료 용량분에 독성 작용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용량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적으면, 만약에 세라프틱 인덱스가 2다. 보통은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100g을 넣으면 되는데 이 200g이 만약 들어가면 바로 독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배설이 잘 안 되면 체내에 쌓이기 시작하면 금방 독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노인 환자들에서. 근데 치과에서 우리가 쓰는 약 중에서 low therapeutic index가 있는 약이 있느냐? 딱 하나 있습니다.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서 쓰는 약물 중에서 low therapeutic index를 가지는 약은 다들 잘 아시는 3차 신경통 치료에 사용되는 카바마제핀입니다. 카바마제핀은 우리 치과의사들이 쓰는 약물 중에서 low therapeutic index를 가지는 약물이기 때문에 요 약만 중요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 신경통은 더 이상 물론 지금은 카바마제핀 쓰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카바마제핀을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카바마제핀을 쓰진 않고요. 요즘은 퍼스트 초이스로는 뭐를 쓰냐면 옥시카바제핀을 씁니다. 상품명 트리랩탈입니다. 이 옥스카바제핀은 카바마제핀하고 유사한 물질입니다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카바마제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이 뭡니까? 골수옥제랑 간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바마제핀을 처방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맨 처음부터 해서 정기적으로 혈중에 우리가 골수 기능이 떨어졌는지 해서 우리가 CBC도 봐야 되고 간 기능 검사도 우리가 꾸준히 계속을 해줘야 되지만 옥스카바제핀은 전혀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물론 카바마제핀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복용했을 때 일어나는 현기증은 어느 정도 공유를 합니다만은 옥스카바제핀은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세라피틱 인덱스가 카바마제핀이랑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스카바제핀을 쓴다면은 우리가 치과에서 세라피틱 인덱스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환자가 3차 신경통 환자가 왔다. 그러면 그 환자분에게 카바마제핀보다는 옥시카바제핀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약물 배설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뭐 지역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큰 틀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저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디스트리뷰션에 관해서 약물 분포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뭐냐면 노인이 되면 우리가 체중은 떨어집니다만 보통은 체중은 감소합니다만은 보통 이 체중이 감소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 근손실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인이 되면 체내 지방 조직은 증가를 합니다. 체내 지방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체내에서 특정 약물이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지방 조직이랑 친화도가 높은 약물이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리포필릭 드러그가 우리가 체내에 들어오면 분포를 일단은 지방 조직에 많이 하고 나머지는 또 딴 데 갑니다만은 제일 많이 분포한 데가 지방 조직입니다. 그래서
리포필릭 드러그는 그건 뭐냐? 물론 벤조다이아제핀 같이 조금 높은 거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구로 복용하는 약은 다 리포필릭입니다. 다 지방 용해성이 높기 때문에 경구로 흡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용해도가 뭐 좀 더 있다, 더 more less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 용해도가 높은 약물들은 지방으로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지방으로만 일단은 제일 많은 양이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포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약을 쓰다가 약물 사용을 중지를 했다. 그러면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이 지방 조직에서 가지고 있던 약들이 서서히 유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질용 그러니까 리포필릭 드러그를 쓰게 되면 지방 조직에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약을 끊어도 그게 서서히 유리되면서 계속 약물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방광기가 길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약을 끊어도 그 약물에 의한 작용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일단은 노인에서 일어나는 차이를 배설 능력이 떨어진다. 그걸 하나 말씀드렸고 지방 조직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지방 조직에 친화적인 약물이 작용 기간이 길어진다. 이걸 설명드렸고요. 다른 또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이런 효과가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쓰는 약물 중에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 뭐 있냐? 많습니다. 일단 뉴론틴 같은 우리가 항경련제, 우리가 보통 신경통이라든지 신경손상에 쓰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항경련제도 있고요. 사만성 항우울제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경손상에 쓰기도 하고 신경병성 통증에 쓰기도 하고 둘 다 같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근육이완제 그러니까 근육이완제로 쓰는 벤조다이아제핀기가 있죠. 다이아제팜. 이런 약물들이 중추신경에 작용하는데 이런 약물들의 효과가 정상 성인보다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들었을 때 현기증이 온다든지 졸음이 온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 이런 약을 들어서 현기증이나 졸음에 의해서 낙상사고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낙상사고만 해도 심각한 골절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을 쓸 때 노인의 경우에는 가능한 쓰지 않거나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 용량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약물에 관련된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알러지 반응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면역 체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는 괜찮던 약이 쓰면 이번에는 알러지가 생긴다든지 그럴 확률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노인에게서 약을 쓸 때는 조심해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PIMS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노인의 경우 배설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용량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고 또는 No Therapeutic Index가 있는 약을 안 쓰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지질의 진화성이 높은 약물들을 사용했을 경우 지방 조직에 저장되었다가 서서히 유리되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길어진다. 치과에서 쓰는 약물 중에서 지질 진화성이 높은 약을 딱 하나 쓰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벤조다이아제핀입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CNS 이펙트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항경련제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벤조다이아제핀계처럼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졸음이라든지 현기증을 일으키는 약물들은 낙상사고를 일으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쓰거나 최대한 용량을 줄여서 쓰는 게 좋다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물에 의한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증가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노인에게 약물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되겠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내용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임상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막스 비어 선생님의 크라이테리아를 한 개씩 약물마다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